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고3 대학 수학능력 시험 해설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자, 드디어 2023학년도 한국지리 수능이 치루어졌습니다. 요 해설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아마도 두 부류의 학생일 것 같은데요. 먼저 시험을 보고 온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볼 친구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능 때 시험을 보고 와서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보면서 정답을 찾아보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더 큰 꿈을 위해서 두 번, 세 번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때 내가 요 문제 이것 때문에 틀렸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친구들이 한국지리 수능 해설 강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 아마 그 친구들에게 초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한국지리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겠구나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부를 조금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결국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기출의 유형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문제도 잘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정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6월, 9월 시험도 워낙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 문제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되겠구나, 이런 좀 감을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음 수능에서 한국지리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강의가 아주 중요한 발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20문항 풀어볼 건데요. 제가 총평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20문항은 전반적으로 극과 극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까지였을까요? 제가 한 3페이지까지 풀면서 12번까지네요. 12번까지 풀면서 문제가 정말 너무 쉽다. 이렇게 쉽게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한국지리 선택자 수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지리도 쉽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난이도를 조금 낮춰 출제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수월한 문제들, 그리고 정말 문제 푸는데 거침없이 문제를 풀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낸 문제 하나도 없었고요. 많은 사고 과정이 필요한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은 정말 쉽게 출제되었구나, 물 수능이구나 생각을 하던 순간 13번을 만났습니다. 물론 13번은 그동안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의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12번까지는 조금 쉽게 풀이했다가 13번부터는 시간이 꽤나 소비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4, 15를 지나 16번, 제 생각에 16번이 조금 함정 문항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항상 이런 6구 수능 해설을 들어오기 전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 어려워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 많이 틀렸는지 정답도 저랑 같이 맞춰보고, 또 어떤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항상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꼽았던 문항은 20번 문항이었어요. 20번 문항, 그리고 20번 문항이었네요. 그 다음에 몇 번이었지? 13번이었나? 16번, 그렇죠. 20번 문항 가장 어렵게 꼽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쭉 답을 적고 답을 맞춰보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답이 나왔던 게 바로 16번이었습니다. 사실 다양하게 나온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답을 추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왜 16번이 다르지? 16번이 뭐였죠? 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문항에 숨어있는 그 함정이랄까? 그 함정을 몰랐다면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거나 내가 틀렸다는 것도 모른 채 틀렸을 겁니다. 정말 채점을 하고 나서 황당한 친구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항이에요. 그 다음에 18번 문항, 18번 문항에서도 약간의 함정이 숨어 있었고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요 18번과 같은 유형의 문항이 꽤나 출제되고 있어서 이런 유형의 문항들도 풀어본 학생들 충분히 대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항이 조금 관건이었는데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농업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통계 자료에 여러분들이 많은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이 만약 나왔었다면은 충분히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순서도처럼 나오면서 용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 문항이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 문항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문항의 형식을 보고 이 문항 뭐지? 이 문항이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항은 아마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16번이 바로 1등급을 가르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틀린지도 모르게 틀려버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FTF 게임이라 그러나 총 쏘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열심히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야 나 왜 죽었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유형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랬는지는 제가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12번까지는 정말 거침없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요 해설 강의는 앞으로 수능을 볼 친구들이 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해설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1번입니다. 1번 문제 단골 손님이죠. 바로 고문헌 관련된 문항인데요. 예전에는 대동여지도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지리지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리지 관련된 문항은 뭐 뻔하죠.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전기와 후기. 그래서 전기는 관찬지리지, 그래서 국가주도, 후기는 사찬지리지. 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얘는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리고 서술 방식이 얘는 백과사전식, 백과라고 적을게요. 얘는 설명식.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리지 관련된 문항들을 많이 풀어왔던 학생이라면 조금 당황할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택리지와 신증, 동북, 여지승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종실록 지리지가 나왔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잘 출제하지 않는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백과사전식으로 쓰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백과사전식이 없죠. 맞아요. 이 세종실록 지리지는 전기에 쓰여진 지리지임에도 불구하고 백과사전식이 아니라 설명식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는 설명식인데 내용은 백과사전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름을 서야벌이라 하였다. 호수는 1552호, 인구는 5894명, 간전은 19,733개월. 얘는 이제 사실상 호수 뭐뭐뭐, 인구 뭐뭐뭐, 간접 뭐뭐뭐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설명식인데 내용은 백과사전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자, 그래서 얘는 전기의 지리지임에도 약간 설명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잘 내지 않지만 읽어보면은 전기의 지리지 같은 티가 납니다. 다음, 그럼 나가 택리지가 되겠죠. 나가 택리지. 아이고. 택리지. 자, 그럼 볼게요. 기억. 나는 가보다 제작된 시기가 이르다. 아닙니다. 택리지는 조선 후기의 지리지고요. 세종실록 지리지는 전기의 지리지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제작된 시기는 얘가 이릅니다. 다음, 가는 국가, 나는 개인 주도로 제작하였다. 가는 관찬 국가주도, 나는 사찬 개인 주도. 따라서 맞는 내용이죠. 다음, 디귿.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다. 자, 택리지에는 가거지에 4가지 조건이 담겨 있는데 생리, 산수, 지리, 인심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택리지의 내용의 밑줄을 긋고 얘가 가거지의 4가지 조건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택리지의 모든 서술이 이 4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령 밑에 있는 큰 도회지다. 이건 뭐예요? 충청도 경기도와 통하고 이건 뭐예요? 모든 서술이 여기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문제 나와 있는 밑줄 쳐 있는 얘가 보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된다. 얘는 인심인가요?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다? 인심은 그 지역 마을의 풍습이나 사람들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 얘기하죠. 관습. 얘는 자연환경이잖아. 확실히 아니에요. 그럼 얘는 대체 뭐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인심이 아니란 것만 알면 돼요. 틀렸어요. 자, 그래서 틀렸죠. 다음, 기역과 니은.
경주와 상주는 경상도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지역이다. 경상도, 경주, 상주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약간의 함정이랄까? 세종실록 시리즈를 못 봐왔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읽어본다면 티가 났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풀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자료는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지역별 소개 내용의 일부이다. 해당 지역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보죠. 제주도 만장굴은 점성이 낮은 끈적끈적하지 않은 유동성이 큰 용암입니다. 멀리까지 흘러가죠. 그래서 용암동굴을 만듭니다. 세계적으로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용암동굴은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사면을 끈적하지 않은 용암, 끈적하지 않으니까 유동성이 큽니다. 잘 흘러내려가요. 잘 흘러내려가는 안 끈적한 용암이 흘러내려가는데 위에는 공기와 맞닿아서 굳어버리고 아래는 공기와 맞닿지 않으니까 굳지 않아서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빨리 굳고 얘는 천천히 굳어서 동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죠? 다음 나리 분지는 칼데라이며 분지 내에는 다시 화산이 분화하여 만들어진 알봉이 있다. 칼데라는 분화 후에 함몰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기반함의 차별 침식에 의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요 기반함의 차별 침식에 의해 형성된 것은 침식 분지가 되죠. 침식 분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단양 여천리 카르스트 지형은 우묵한 돌리네가 밀집한 지역으로 돌리네는 석회암의 용식에 의해 만들어진 오목한 지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수가 양호하여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된다. 여기 싱크홀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죠. 그래서 못밭이라고도 불리는데 비가 내리면은 연못이 생겼다가 얘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싱크홀 때문에 배수가 양호해서 밭으로 주로 이용이 되죠. 다음 붉은색 토양이 분포한다. 자, 카르스트 지형이 분포하는 석회암 지대에 발달하는 붉은색의 토양, 이것은 석회암 풍화토입니다. 그래서 기반함, 요 기반함이 석회암이 되죠. 석회암이 용식된 후 남은 철분, 철이에요, 철. 철이 산화, 녹슬면 빨간색, 붉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는 붉은색입니다. 맞아요. 다음 석류굴의 내부에는 석순, 석주, 종석과 같은 동굴 생성물이 있다. 자, 석순은 동굴의 바닥에 새싹처럼 돋아나는 요 돌을 석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종유석은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거. 석주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회동굴은 동굴 생성물이 굉장히 많아서 내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때 요 석순은 천장에서 떨어진 지하수가 탄산칼슘을 가지고 오는데 이 물은 빠져나가고 얘가 가지고 오는 탄산칼슘이 여기 쌓여서 침전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갈게요. 3번. 다음 자료에 가남석의 종류와 형성 시기를 표에 A부터 C에서 고른 것은 제가 올해 수능 개념이네요. 올해 이제 시작하는 2024 수능 개념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1번부터 20번 사이에 암석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형성 시기를 묻는 선지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게 제가 웬만하면 반드시란 말 잘 안 쓰거든요. 99.9%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놓는 편인데 이번에는 암석 형성 시기가 100%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제가 뭐 쪽집게처럼 이게 예언을 한 게 아니고 문제를 풀다 보니 지형 관련된 선지에서 이 암석의 형성 시기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물어봐요. 이번에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왔네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정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요.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형성 시기는 정말 매번 나온다는 거. 근데 용낭은 정말 맞추라고 낸 문제죠. 왜냐면 석회 언제 만들어졌죠? 고생대, 화강암, 중생대, 현무암, 신생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암석인지 혹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만 알면 그대로 연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A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석회암은 고생대 만들어졌으니까 무조건 틀렸네. 이런 것들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얘는 다 맞아요. 어떤 암석인지만 알면 됩니다. 자, 보죠. 한탄강의 주상절리. 자, 주상절리는 화산암이 굳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화산암에서 발달합니다. 그러나 특히나 현무암에서 잘 발달하죠. 특히나 여기 한탄강일 때는
현무암질 용암이 굳으면서 만들어진 용암대지가 분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이죠. 가는 C입니다. C. C. 다음 나. 설악산, 울산바위. 요 특히나 악자 들어가는 산은 돌산입니다. 화강암이 기반암이죠. 설악산도 돌산이고요. 나는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나가 B가 되죠. 그래서 가시나비니까 정답은 C, B, 5번입니다. 5번.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얌석 관련된 문제가 정말 쉽게 나왔죠. 다음 4번도 정말 쉽게 나왔죠. 예. 전통과학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저는 가와 나를 사실 문제 잘 안 읽고 본문부터 읽었었는데 바람을 잘 통하게 하여 가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봤더니 겨울과 여름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니 이런 문제가. 자 읽어볼게요. 다음 글에 가에 대한 나의 특징 찾는 겁니다. 나의 특징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 가와 나는 각각 겨울과 여름 중에 하나이다. 보죠. 우리나라는 더위와 추위에 대비하여 대청마루와 온돌 같은 전통가옥 시설이 발달하였다. 대청마루는 넓은 마루를 얘기하죠. 바람이 잘 통하게 합니다. 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바람이 잘 통해야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앞에 거 안 읽어봐도 가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까요? 겨울에 시원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여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지. 나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요? 더워 죽으란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온돌은 아궁이의 열을 방으로 전달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그럼 가에 대한 나의 특징이니까 여름과 비교한 겨울의 특징 찾아주시면 됩니다. 상대 습도가 낮죠. 강수량이 적으니까. 정오의 태양 고도는 여름이 높습니다. 다음 한파 발생일수 많죠. 엄청 추운 거 얘기합니다. 다음 대류성 강수는 여름에 발생합니다. 열대저기압, 태풍도 여름에 자주 통과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사실 이런 문항은요. 두 개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은 위에 거 읽지 않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조금 빨리 풀려면 얘는 여름, 얘도 여름, 얘는 겨울. 끝났죠? 하나만 달라요. 왜냐면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지도에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얘는 감익공유하천이네요. 구불구불하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 산지입니다.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이 되는 거죠. 다음 얘는 넓게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데 하천 가까이에는 취락이 들어서 있고요. 밭으로 이용되고 있네요. 반면 여기보다 더 하천과 먼 곳은 논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뭘까요? 요건 범람원이죠. 하천 가까운 곳에 취락 들어서고 밭으로 이용되는 D는 자연제방입니다. 자연제방 배후에 있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는 C는 배후 습지가 되겠죠. 다음 얘는 감익공유하천입니다.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먼저 B를 보면 감익공유의 공유 안쪽에 발달한 지형입니다. 여기는 경사가 엄청 급해요. 근데 여기는 경사가 넓고 마을도 있고요. 밭도 있습니다. 아하, 취락도 들어서고 농경지로도 이용되는 감익공유하천의 공유 안쪽에 발달하는 평탄한 계단 모양의 지형. B는 하안당구입니다. 하안당구. 다음 A는 뭔가요? A는 뭐지? 자, 근데 얘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다 경사가 되게 급해요. 여기는 이제 하안당구니까 경사가 완만한 거고, 여기는 뭐지? 여기는 경사가 되게 완만하면서 농경지로도 이용이 되고 있네. 그런데 잘 봤더니 하천이 이렇게 흘렀던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는 하천이 흐르다가 하천이 요로 연결되면서 여기가 잘려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이 말라서 농경지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A는 구하도입니다. 구하도. 좋아요. 자, 기억. A는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구하도이다. 옛구자죠, 옛구자.
선생님 너무 구식이에요.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너 모자티 입고 왔네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구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니? 그랬더니 모자티라고 누가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니? 후드티라고 해야죠. 구식 취급을 당했습니다. 텔레비전 좀 켜봐라 라고 했다가 또 구식 취급을 받았죠. 텔레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옛날 하천이 흐르던 길 요거 얘기하죠. 맞습니다. 네, 기억 맞아요. 다음 비 하한당구. 비의 퇴적층에서는 둥근 자갈이나 모래 등이 발견된다. 하천이 원래는 이렇게 흐르다가 점점 바깥쪽으로 측방 침식해 나가면서 현재 이로와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과거의 하천에 영향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둥근 자갈이나 모래 발견되죠. 맞아요. 다음 C. 배우습지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민기에 퇴적되었다. 아닙니다. 얘는 주로 하천의 중하류 구간에 발달하는 지형이고 현재 하천의 중하류 구간에서 빙기 때는 주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후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침식 기준면도 상승함에 따라 퇴적작용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범람원과 삼각주 같은 지형이 만들어지죠. 범람원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졌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틀렸어요. 다음 배우습지는 자연재방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자, 어쨌든 배우습지와 자연재방 모두 여기 있는 하천이 범람해서 퇴적물을 쌓아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런데 자연재방은 하천과 가깝고요. 배우습지는 하천과 거리가 멀죠. 하천이 범람을 할 때 큰 퇴적물과 작은 퇴적물이 모두 넘치게 되는데 큰 애는 무겁기 때문에 멀리 이동하지 못해요. 가까운 데 쌓입니다. 반면 작은 애들은 가벼우니까 멀리까지 이동해서 더 먼 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재방은 주로 모래와 같이 큰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배우습지는 점토와 같이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자연재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억 니은이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 1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죠. 자, 다음 글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무분별한 해안 개발로 사빈과 해안 사구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자, 먼저 사빈은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지에 잘 발달한다. 자,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지에서는 어떤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나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지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암석해안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침식지형이 발달합니다. 반면 사비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곧보다는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잘 발달합니다. 옳지 않아요. 다음 해안사구. 해안사구의 지하수는 자 해안사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 그리고 해안사구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면은 빗물이 아래로 스며들면서 해안사구 아래쪽에 지하수가 저장이 되죠. 그리고 바닷물과 밀도 차이에 의해서 섞이지 않고 그대로 해안사구 아래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안사구 아래쪽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물이 오염물질들이 제거되면서 정수 기능을 해안사구가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얘는 빗물이 스며든 것이기 때문에 담수예요, 담수. 담수는 짠물, 안 짠물? 안 짠물. 염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 바닷물은 어때요? 바닷물 여기까지 사실 들어와 있거든요, 물이. 이렇게. 바닷물은 짜죠? 짭니다, 얘는. 그래서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염분이 없고 얘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밀도 차이 때문에 섞이지 않는 거죠. 돌아가 보면 니은 해안사구의 지하수는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높다. 아닙니다. 염분 농도가 낮죠. 때로는 요 해안사구 뒤쪽에 있는 마을에서 요 지하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디귿 읽어볼게요. 해안에 설치한 콘크리트 옹벽은 사빈과 해안사구의 퇴적물 순환을 방해하고 해안 침식을 더욱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 포집기, 그로인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한다. 자, 모래 포집기는 모래, 포. 제가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요. 야구에서 포자 들어가는 포지션이 하나 있습니다. 포지션이네요. 포자. 포수. 포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는 사람이죠. 받는 거예요. 받아서 모으는 겁니다. 수집한다. 집합한다.
받아서 모으는 기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바다가 있고요. 여기다가 모래포지기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해안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뒤로 날려가는데 얘가 없다면 이 모래가 멀리까지 날아가겠죠? 하지만 모래포집기를 설치해서 바람은 통과하고 모래는 여기 걸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모래포집기예요. 그래서 모래포집기는 모래의 퇴적을 유도하여 해안사고의 침식을 방지한다. 맞죠? 다음 리을 그로인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로인은 뭐냐면 자 우리 해안선을 따라서 평행하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합니다. 연안류. 연안류가 강하게 발생하면은 요 해안의 모래가 이렇게 깎여 나갑니다.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가 깎여 나가겠죠. 이렇게 연안류에 의해 해안이 침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안과 수직으로 만드는 시설물을 그로인이라고 합니다. 그로인. 그러면 연안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있는 모래를 깎아내더라도 이 모래가 이쪽에 쌓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랑이나 연안류에 의한 사빈의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요거 침식을 막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디귿 리을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죠. 5번. 자,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서울의 구별 특성입니다. A에 대한 B의 특징이에요. A에 대한 B의 특징. 얘기했듯이 사실 얘를 빠르게 풀려고 하면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하면 그냥 요거 보고 풀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 정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된 문항이에요.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된 문항에서 두 구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다. 얘는 어디와 어디를 비교하는 걸까요? 두 구를 비교한다. 거의 99.9% 도심과 외곽지역 비교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도심이고 둘 중에 하나는 외곽지역이란 얘기예요. 물론 도심 대신에 부도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업무와 상업 기능이 발달한 곳과 상대적으로 주거 기능이 발달하는 곳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항입니다. 자, 그럼 A는 초등학교 수는 적고 사업체 수는 많아요. 그 얘기는 업무 기능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은 주거 기능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도 적겠죠. 따라서 얘는 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B는 어때요? 사업체 수는 굉장히 적고요. 반면 초등학교 학생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여러 구 중에서 2등, 3등 정도 하고 있네요. 그 얘기는 주거 기능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다. 얘는 외곽 지역이 됩니다. 그럼 보죠. A에 대한 B의 특징, 외곽 지역의 특징을 찾는 겁니다. 외곽 지역.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요.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 분의 사는 사람 분의 주간 인구에다가 100을 곱해서 구하죠. 근데 외곽 지역은 주거 기능이 발달하고 업무 및 상업 기능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주간 인구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지 않고 굉장히 작죠. 따라서 주간 인구 지수는 높지 않습니다. 다음 주거 기능이 우세해요. 맞죠? 병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해요. 업무 기능은 얘가 우세합니다. 다음 상업용지 평균 지가가 높아요. 당연히 상업 기능이 모여있는 도심이 높겠죠. 다음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가 많아요. 아닙니다. 사업체 수가 많은 도심이 더 많습니다. 틀렸어요.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항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8번 볼게요. 8번은 기후 관련된 문항인데요. 얘도 쉽게 나왔습니다. 자꾸 쉽다 그러니까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쉽게 나왔거든요. 우리 기본적으로 한국지를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라면은 뭐야 이렇게 쉽단 말이야 라고 하는 문제들이 12번까지 나와 있다니까요. 물론 10번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얘도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자료입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항상
기후 관련된 문제는 점이 나옵니다. 이 점을 면으로 바꾸어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공부했던 면으로 바꾸어서 이 점들이 어떤 면에 포함되는지 판단해 줍니다. 한강, 유역, 영남, 내륙,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 뭐 관북해안, 개마고원 일대, 아니면 뭐 대동강 하류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는 어떤 면에 포함이 되나요? 여기 이렇게 넓게 해서 한강 유역이죠. 한강 유역의 특징은 연강 수량 많아요. 남서풍에 의해서.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특징은 여강집이 높습니다. 여름 강수 집중률 높죠. 다음 여기는 이렇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있고요. 잘 안 보이죠? 하얀색은 안 되겠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있고요. 이 산맥에 둘러싸여있는 분지입니다. 여기 영남 내륙 지역이잖아요. 영남 내륙 지역. 어떤 특징 갖고 있나요? 소지입니다. 소지. 가장 큰 특징이죠. 다음 C. 여기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이거 노란색이 빠져있네요. 한번 칠해볼까? C. 자, 서귀포, 제주도.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 다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 들어갑니다. 여기는 다우지. 그리고 C는 제주의 일부입니다. 제주 일대는 울릉도 영동지방과 함께 격앙집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선생님, 제주도에는 눈이 안 내리잖아요. 네, 별로 안 내립니다. 근데 어떻게 겨울강수 집중이 높나요? 눈이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격앙집이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자를 줬습니다. 겨울강수 비율, 이게 격앙집이고요. 여름 강수 비율이 여강집이죠. 격강집, 여강집 다 줬고요. 연강수량도 줬습니다. 그러면은 연강수량 가장 적은데 얘잖아요. 나가 B예요. 여강집 가장 높은데 A. 격강집 가장 높은데 C입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가 CBA입니다. CBA.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면으로 바꾼다. 참고로 얘는 홍천, 얘는 구미, 얘는 서귀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의 정확한 지명은 몰라도 괜찮아요. 얘기했듯이 어떤 면에 속하는지만 알면 충분히 문제 풀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보죠.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영해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볼게요.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에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이건 영해 정의죠.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에리까지 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내수. 내수는 우리가 주권을 갖나요? 네. 우리나라 영해인가요? 아니에요. 내수의 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인가요? 네, 맞아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지도 보죠. 자, 먼저 얘는 울릉도, 얘는 독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12에리는 뭐예요? 울릉도, 독도 주변의 12에리는 우리나라 영해잖아요. B는 영해입니다. 우리나라 영해. 자, 그리고 여기 통상기선으로부터 12에리까지 뻗어준 겁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영해예요. 여기도 우리나라 영해입니다. 여기도 우리나라 영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굳이 표현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자, 다음 얘를 확대해서 이렇게. 자, 동해의 모든 수역이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군데는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직선기선이 되는 거고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의 수역이에요. 얘가 내수입니다. 다음 역시 기선으로부터 12에리까지니까 D도 영해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기억. 1번 기억. 우리나라 모든 수역에서 기선으로부터 12에리까지가 적용이 된다? 아닙니다. 여기. 아이고. 여기. 어딘가요? 대한해협입니다. 대한해협은 제외. 대한해협은 몇 에리? 직선기선으로부터 3에리까지니까 모든 수역이 12에리까지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틀렸어요.
다음 니은에 해당되는 곳은 A다. 아닙니다. C입니다. A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다음 B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예, 우리나라 영해니까요. 맞아요.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D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영해입니다. D는. 다음 C와 D에서는 일본과 공동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한다. 일본과 공동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수역은 한일 중간수역입니다. 한일 중간수역. 반면 C는 우리나라 내수, D는 우리나라 영해이기 때문에 일본과 공동으로 어업자원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혼자 관리합니다. 우리나라 거니까. 자, 다음 아래로 가겠습니다. 10번. 여러 커뮤니티에서 10번 문제도 조금 까다로웠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계자를 엄청 공부하잖아요. 암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공급량, 생산량 이런 것들 많이 학습하게 되는데 뭐 공급 비율, 생산 비율 같은 것들까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 치고는 조금 허무한 문제가 나왔죠. 요거 나왔습니다.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 변화. 요거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탄원하라 천석이를. 탄원하라 천석이를. 그래서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의 순서 석탄이 1등, 그 다음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순서입니다. 그런데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최근에 순서를 자꾸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자료, 2019년 자료까지는 원자력이 많았다가 20년 때 천연가스가 원자력을 뒤집어요. 그러다가 다시 21년에 원자력이 천연가스 다시 뒤집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비슷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누가 많다 적다는 아직 몰라요. 이게 통계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요 문항을 그렇게 출제한 이유는 물론 이런 선지도 있긴 하지만 얘를 딱 특정 연도, 특히나 가장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가나다라를 다 블랭크 해놨을 때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언제는 원자력이 많고 언제 천연가스가 많은데 이 통계 기준 연도에 따라 순서를 다 외워야 되나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연도를 같이 냈어요. 그리고 여러 연도를 같이 내면서 이런 선지까지 같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서를 외우고자 함이 아니에요. 경향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때 대체적으로 어떠한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석탄 가장 많이 쓴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 석유는 되게 안 쓴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원자력이 많은지 천연가스가 많은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순서가 어떻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최근에 바뀐 통계 자료는 문제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통계를 같이 주거나 아니면 하나를 제시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통계 자료가 너무 바뀌어서 힘들어요 선생님,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탄원하라 천석이가 가장 기본적인 순서인데 최근에는 그냥 비슷하다, 엎치락 뒤치락 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2020년 볼게요. 2020년. 자, 가나다라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에너지는 뭔가요? 가나다라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나네요. 그리고 지난 시기 한 요때부터 2005년부터 나가 가장 많이 쓰이기 시작했네요. 그럼 나가 뭔가요? 나가 석탄이 되는 거죠. 석탄. 다음 달을 봤더니 1995년에는 발전량 비율이 꽤 높았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줄어들면서 지금 2020년엔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쓰이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발전에 많이 안 쓰입니다. 다는 석유예요. 석유. 자, 그럼 가와 라가 원자력 아니면 천연가스가 되는데요. 보죠. 2015년 볼게요. 2015년에는 라보다 가의 비율이 높았는데 2020년 오니까 가와 라가 비슷해졌죠. 근데 2020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시기에서 가가 라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지금 따라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탄원 천석인데 최근에 천연가스의 발전량 비율이 늘어나면서 두 개가 비슷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이전까지는
원자력의 비율이 높았으므로 가가 원자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가 천연가스가 됩니다. 얘기했듯이 앞에 거 하나도 안 주고 2020년 거만을 가지고 찾으라 그랬으면은 가와 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 자, 2020년에 원자력 발전량은 석탄 화력 발전량보다 적네요. 다음 총 발전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는 요만큼이었고요. 다음 2000년에는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1990년보다 2020년이 훨씬 낮죠. 다음 원자력은 석유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습니다. 다음 원자력은 천연가스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자력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원자력이 더 먼저 쓰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쓰였잖아요. 근데 원자력은 전력 생산에 이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는 얘가 더 이릅니다. 정답은 4번. 얘는 전량 전력 생산에 이용되니까. 다음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죠. 예, 석유가 수송용 이용 비율이 높으니까 정답은 4번.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자, 표는 가부터 라 지역에 입지한 주요 시설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나다, 라가 이런 지역들이고요. 이 지역들에 어떠한 시설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표시해 둔 것입니다. 그럼 보죠. 항만 볼게요. 항만. 항만은 라에만 있고 가나다에는 다 없대요. 그럼 제시되어 있는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항만이 있는 곳은 어딘가요? 일단 항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일단 대구, 청주, 죄송합니다. 라 볼게요. 라. 자, 라는 있어요. 항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대구에는 항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는 무조건 부산입니다. 유일하게 항만이 있고 항만, 지하철역, 국제공항, 고속철도역이 모두 있는 곳. 라는 부산. 다음 다 볼게요. 다. 자, 다는 부산과 더불어서 지하철이 있는 곳이고요. 가와 나는 다와는 달리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하철역 어디에 있느냐? 울산을 제외한 특별광역시에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까지 뻗어나가 있고 최근에 울산에도 태화강역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지하철역, 울산 지하철역 자체가 있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익산, 청주, 대구 중에서 광역시인 대구에 지하철역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대구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3번 틀렸네요. 그러면은 2, 3,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가와 나를 비교해 봤더니 나에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는 국제공항이 없어요. 둘 다 고속철도역이 있어요. 남아있는 청주와 익산 중에서 국제공항이 있는 곳은 청주입니다. 그래서 청주에 공항이 있어서 이 청주에는 공군사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청주, 가가 익산이에요. 정답은 1번. 자, 뒤로 넘어갑시다. 12번. 자, 12번 문항은 서비스업 관련된 문항인데요. 자, 서비스업 관련된 문항은 거의 90% 이상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얘가 이제 사실 최근에 수능에서 나왔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수능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거의 안 나오고 있지만 나오면 땡큐다.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서비스를 비교한다. 아니나 다를까? 소비자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가 바로 나와 있죠. 바로 볼게요. 기억. 소비자 서비스업의 주요 고객은 개인이다. 맞죠? 우리 같은 개인들, 우리 같은 소비자들입니다. 기억 맞아요. 반면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에게 공급하는 서비스가 되죠. 다음, 디귿. 다양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최근에 성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왜 다양한 전문 서비스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였느냐?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현상이 증가한다. 요것 때문에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예요.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밖에 그 회사 외부에 특정 업무를 정말 잘하는, 예를 들어 광고 회사라던가 회계 회사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광고만, 회계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그 업무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안고 괜히 골치 썩느니 그냥 줘버리자. 그게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외부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영어로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업이 담당하던 서비스업을 외부 업체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 업체들이 바로 생산자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 서비스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현상이 증가하죠. 다음, 소비자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주로 발달한다? 아닙니다. 대도시의 도심에는 얘가 많죠. 왜냐하면 대도시 도심에 기업체가 많으니까. 다음, 생산자는 소비자보다 총 사업체 수가 많다? 아닙니다. 소비자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많습니다. 얘는 쉽게 생각하면 편의점, 얘는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다 그랬죠. 편의점이 은행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자, 옳은 것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항이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었는데요. 권역별로 1위부터 3위까지 도시의 인구 수와 그 도시의 이름은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사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4위까지 알아두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는데요. 그래도 1, 2, 3위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 1, 2, 3위까지만 도시 이름과 인구수는 알아두자. 자, 그럼 볼게요. 자,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이니까요. 영남권 적어볼게요.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입니다. 아이고, 좀 멀리 충청권. 자, 영남권 1위 도시 어디죠? 부산. 2위는 대구, 3위는 울산, 4위가 창원입니다. 다음 호남권 1위 도시는 광주. 2위는 호남권 2위는 잠시 제가 헷갈렸어요. 호남권 전주. 그 다음에 3위가 익산입니다. 익산. 그 다음에 4위가 좀 애매하긴 한데 순천이라고 적어볼게요. 순천이랑 여수, 군산이 인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 충청권 1위는 대전. 그 다음에 충북의 1위 도시가 청주고요. 충남의 1위 도시가 천안입니다. 그리고 4등이 어디냐? 이게 이제 최근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세종이에요. 원래 아산이 더 많았었는데 세종이 아산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 수까지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자, 대략적으로 볼게요. 부산 최근에 인구 많이 빠졌습니다. 330만 정도. 만자 뺄게요. 330. 대구는 240만 정도. 울산은 광역시긴 하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수원보다도 인구가 적죠. 110만. 창원이 100만 정도. 다음 광주와 대전이 둘 다 150만 정도죠. 그 다음에 전주, 전북 1위 도시입니다. 65만. 그 다음에 익산이 잠시만요. 익산이 29만 정도, 순천 27만 정도. 다음 청주가 85만 정도, 천안이 65만, 세종이 35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왼쪽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1,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이를 좀 비교해보죠. 1, 2위 도시. 자,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를 넘어갑니다. 2배. 반면 얘는 2배는 안 되죠? 얘도 2배는 안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인구가 아니라 지금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율 차이를 비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나다 중에서 2위 도시, 다시요. 1위 도시가 2위 도시 인구 비율의 2배 이상 되는 거 가밖에 없죠. 2배 이상. 얘가 호남권입니다. 호남권. 그리고 확인해 보면 3위와 4위 도시의 인구 비율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다음, 나와 다는 영남권 아니면 충청권인데 얘는 2위 도시와 3위 도시를 좀 비교해보죠. 2위 도시와 3위 도시가 영남권 같은 경우에 2위 도시가 3위 도시 인구의 2배를 넘어갑니다. 반면 얘는 2배가 안 되죠.
2위와 3위의 인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2위 도시가 3위 도시 인구 비율의 2배를 넘어갑니다. 얘가 영남권이 되는 거죠. 여기 옆에다 적어볼게요. 헷갈리네요. 호남, 영남, 그리고 얘가 충청이 됩니다. 충청. 그리고 영남은 3, 4위가 큰 차이가 없죠. 울산, 창원이. 자, 볼게요. 가외 2위 도시는 광역시다. 호남권의 2위 도시. 호남권 2위는 전주 광역시 아닙니다. 호남권은 영남권보다 총인구가 적죠? 다음, 호남권은 충청권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아닙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수도권 1등, 영남권 다음에 최근에 충청권이 제조업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충청권, 호남권을 앞지릅니다. 틀렸어요. 다음, 나의 2위 도시, 영남권의 2위 도시는 대구고요. 다의 1위 도시, 충청권의 1위 도시는 대전입니다. 대구가 대전보다 인구가 많네요. 정답은 4번. 다음, 나는 영남권, 다는 충청권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등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3등까지는 지명과 인구수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4등까지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요건 이제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다. 자, 13번 정답은 4번이고요.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인 특성을 그림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도 주고 두 지역의 특성을 비교해 보아라. 얘는 99.9%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촌락을 비교한다. 촌락. 그래서 얘는 부산 옆에 김해 양산입니다. 양산. 도시예요. 얘는 산청이라는 곳입니다. 촌락이에요. 촌락. 자, 그럼 가와 나 중에서 나는 가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제조업 사업체도 훨씬 많네요. 얘가 나가 되고 얘가 가가 되는 거죠. 그럼 가에 대한 촌락에 대한 도시의 특성을 찾는 겁니다. 도시의 특성. 도시는 농가 인구 비율이 낮겠네요. 높은 쪽에 있는 A, B, C 지워주고요. 인구 밀도 높겠네요. 서비스업 종사자 수 많겠죠. 따라서 2가 됩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 자, 다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공업 문제인데요. 공업 문제도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5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나다는 각각 자동차, 전자조립, 그리고 석유화학 중에 하나예요. 자,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및 종사자입니다. 가나다. 자, 부가가치는 가가 가장 많네요. 가. 자, 자동차, 전자조립, 석유화학 중에서 부가가치 가장 많은 거 뭔가요? 부가가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전자조립입니다. 가는 전자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전자조립이 발달한 경기, 경북, 충남은 모조리다 전자조립이 1위 제조업이고 경기는 전자조립이 엄청 발달했어요. 삼성전자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조업 출하액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면서 모든 시도 중에 제조업 출하액 1등입니다. 그만큼 전자조립이 부가가치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다음, 나와 다는 부가가치는 큰 차이가 없는데 나가 다보다 종사자가 훨씬 많아요. 이것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와 조선은 조립형 공업입니다. 최근에 물론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품을 조립할 때 사람들이 일일이 조립하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립형 공업인 자동차와 조선은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자동차예요. 그리고 다가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은 사실 사람이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기계가 많이 하는 거니까. 얘도 정유만큼은 아니지만 대규모 장치를 이용하는 산업입니다. 근데 사실 왼쪽 거 몰라도 오른쪽을 통해서 가나다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여기는 가나다 내고요. 오른쪽은 A, B, C를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냈다는 얘기는 쉽게 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를 여기서 찾아도 되고 여기서 찾아도 되는 거거든요. 자, 가를 봤더니 경충경이네요. 경충경. 특히나 경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자조립. 나는 경울충입니다. 경울충, 자동차. 그다음에 울여서 기억나시죠? 석유화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죠 1번.
종사자 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자동차보다 많다. 아닙니다. 종사자는 자동차가 석유화학보다 많아요. 다음, 종사자당 부가가치. 자동차와 전자조립을 비교해보면 자동차가 전자조립보다 크다. 자, 종사자당 부가가치니까 항상 당 앞에 있는 게 분모로 옵니다. 그래서 종사자 분의 부가가치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와 자동차는 종사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전자가 자동차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요 전체 값은 전자가 더 큰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가는 전자조립은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적환지지향용 제조업이다. 아닙니다. 다음, 석유화학은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집적지향형 제조업이다.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한다. 이게 계열화되어 있다. 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석유화학은 정유에서 만들어낸 나프타, 납살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주변 공장에 공급해 줍니다. 고무, 플라스틱, 뭐 또 뭐 있지? 섬유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고무, 플라스틱, 섬유 같은 것도 만들어놓은 공장들로 공급해 주는 거죠. 맞아요. 정답은 4번. 5번. 전자조립은 자동차보다 최종 완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아닙니다. 이거보다 얘가 훨씬 더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16번 후반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6번.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요 16번이 의외로 복병의 문제였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틀린 줄도 모르고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 당연히 이거 아니야? 왜냐면 보기가 또 가나다라를 잘못 매치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보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약점 공략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문제 풀 때 약간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 센스를 발휘한 친구라면은 아마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어딘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항상 긴장하고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뒤쪽에 배열되어 있는 문제들은 앞쪽에 배열되어 있는 문제들과 다르게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6번도 뒤쪽에 배열되어 있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롭게 풀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과 경지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남양주고요. 얘는 성남. 그리고 얘는 화성이죠. 최근에 아주 핫한 곳입니다. 얘는 평택? 아니요. 안성입니다. 안성. 자, 보죠. 가나다라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나는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고 경지 면적이 좁은 곳. 다라는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낮고 경지 면적이 넓은 곳.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들, 서울과의 거리가 먼 곳들. 가와 나는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운 남양주 아니면 성남입니다. 자, 둘 중에서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은 가가 높고 그리고 경지 면적도 가가 넓네요. 자, 그럼 남양주와 성남 중에 어디가 더 경지 면적이 넓을까요? 성남은 도시화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양주는 최근에 다산이나 진접, 호평, 별내 이런 지역들이 도시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촌락의 특색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고요. 근교 농업의 특색이 나타나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지 면적이 성남보다 넓어요. 그래서 남양주가 가예요. 가. 그리고 성남에는 신도시가 3개나 있잖아요. 성남, 분당,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그런데 판교에 엄청나게 많은 IT 업체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물론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남 안으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간 인구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죠. 원래 낮았다가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근했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았지만 최근에 성남에서 성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간 인구 지수가 꽤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족 기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동네에
일자리가 있으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굳이 서울로 통근통학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얘는 별로 없어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훨씬 많거든요, 얘보다.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은 성남이 낮다. 이렇게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이 나가 되죠. 자, 그럼 다와라 비교해보죠. 다와라. 하나는 화성이고 하나는 안성입니다. 자, 화성은 제조업이 엄청 발달한 곳이에요. 안성은 상대적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서 촌락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당연히 안성이 화성보다 경지 면적이 넓겠죠? 안성이 다, 화성이 라가 됩니다. 이렇게 푼 친구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자연스러웠죠? 괜찮았죠? 이런 함정이 빠졌다는 얘기죠. 틀렸어요. 이게 아닙니다. 일단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거든요. 근데 빠져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2번 다 놓친 거예요. 첫 번째 빠져나올 수 있었던 기회는 얘입니다. 자료를 2개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풀었을 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주는 겁니다. 요거 보세요. 자,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다가 라보다 높아요. 얘가 다라면 안성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화성보다 높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리도 훨씬 멀지. 그렇죠? 게다가 화성에는 지하철도 있고요. 여기 고속도로도 2개인가 3개가 지나갑니다. 서울로 통근통학이 안성보다 훨씬 더 편해요. 게다가 신도시도 있잖아요.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 물론 화성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겠지만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동탄 신도시에서.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다가 라보다 높네? 안성이 화성보다 높다고? 이상한데? 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2번째, 요거 볼게요. 디귿. 제가 요것도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자, 요렇게 놓고 풀어볼게요. 안성은 성남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안성과 성남 모두 제조업이란 키워드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2 지역을 갖다 놓고 제조업 종사자 수를 비교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을 하나 놓고 걔랑 다른 지역들 비교해줘요. 그게 일반적인 비교입니다. 안성과 성남의 제조업 종사자 수 비교한다? 이상하네? 그때 한번 여기서 또 빠져나왔어야 돼요. 이거를 빠져나오지 못한 친구들 틀렸던 겁니다. 경기도에서 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동네가 화성이에요. 선생님, 화성은 제조업 엄청 발달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화성에 삼성전자 공장 있잖아요. 기아자동차 공장 있잖아요. 기아자동차 공장, 삼성전자 공장 이럴까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넓지 않아요. 이 넓은 화성에서 정말 넓잖아요. 기아자동차 공장, 삼성전자 공장 요 정도 될 거예요. 공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물론 큽니다. 엄청 큽니다만 화성 면적 자체가 엄청 넓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농경지예요. 제조업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도 있죠. 동탄 신도시 이만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동탄 신도시도 이제 요만한 거 예를 들자면 나머지는 이제 농경지들입니다. 게다가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경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화성이. 그래서 화성이 안성보다도 경지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안성보다 화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면적 다 비교해 보면 한 이만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만큼이면? 그럼 이만큼이 남잖아요. 요거 전체가 다 동탄 신도시, 기아자동차,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남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성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더 높은 다가 화성이고 라가 안성이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뭐죠? 가에는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없죠. 다음 나는 가보다 상주 인구가 많습니다. 성남의 인구가 95만 정도, 남양주가 80만 조금 안 돼요. 성남이 더 많습니다. 틀렸어요. 맞죠. 니은. 다음 다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그러니까 좀 말이 되지 않아요? 화성과 성남을 비교한다. 얘가 훨씬 더 많겠지. 디귿이 맞습니다. 그리고 라는 다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인데 요거를 라 다로 놓고 풀어도 답이 나옵니다.
다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적지 않겠어요. 그래도 성남이 더 제조업 발달했겠지. 틀렸어. 그 다음에 라는 다보다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맞아요. 그럼 리을이 답이 되거든요. 나중에 오답률 한번 보세요. 3번이 정답인데 4번 찍은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바꿔놓고 풀어서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주의하셔야 된다. 17번 볼게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A는 화천이라는 동네죠. B는 세종. C는 거제입니다. 자, 세 지역의 인구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A는 휴전선 인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촌락입니다. 촌락이니까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을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거제는 조선공업 발달했습니다. 중화공업 발달해서 성비가 역시 높게 나타나죠. 세종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청장년층의 유입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다 중에서 다를 봤더니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세종이 다가 돼요. 다음 가와나는 모두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아하, 얘도 성비 높고 얘도 성비 높아. 그러면 뭐가 화천이고 뭐가 거제지? 그때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화천은 촌락이니까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을 겁니다. 거제보다. 두 개 비교해 주면은 가가 나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 높죠. 그래서 가가 화천, 나가 거제가 됩니다. A12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이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봤었어야 되는 문항입니다. 뭐 아주 어려웠던 문항은 아니지만 보죠. 자, 그래프는 가나다 기상현상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가나다는 각각 서리, 열대야, 황사 중에 하나이고요. A, B, C는 각각 서울, 안동, 포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 가나다 적어볼게요. 자, 가나다. 자, 먼저 가를 보죠. 가는 요때도 발생하는데 뭐야? 12월에서 2월 사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추울 때. 셋 중에 추울 때 발생하는 거 설이죠. 다음 나는 6월에서 8월 사이 엄청 더울 때 발생합니다. 열대야와 황사 중에 열대야가 더울 때 발생하죠. 열대야. 남아있는 다는 황사일 것이고요. 황사는 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A, B, C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가는 설인데 C를 봤더니 설이 발생일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 얘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낮다? 높다. 겨울에 따뜻하니까 설이가 잘 안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지역 중에 최한월 평균 기온, 겨울에 가장 따뜻한데 어딜까요? 저위도이면서 해안에 위치한 포항이 가장 따뜻해요. C가 포항입니다. 포항. 그리고 열대야. 열대야는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어디에서 잘 발생하죠? 공기가 습한 지역들. 공기가 습하면 기온 변화가 작으니까 밤에도 기온이 잘 안 떨어져. 그래서 섬, 해안. 또 있습니다. 밤에도 자꾸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집니다. 밤에도 더워. 사람 많이 사는 대도시. 포항. 해안에 해당하죠? 저위도 해안입니다. 그래서 열대야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다음 A, B. 서울 아니면 안동입니다. 봤더니만 오호, 설이 발생일 수가 B가 가장 많네. 그렇다는 얘기는 겨울에 가장 춥다는 얘기잖아. 겨울에 가장 추운데 가장 고위도에 위치하는 서울이 아닐까? 아닙니다. 안동은 내륙에 위치하잖아요. 내륙. 그래서 겨울철에 상당히 추운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공열이 많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춥진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죠. 자, A와 B를 비교해보면 열대야와 황사 모두 A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 폭염, 다시요. 열대야, 어디에서 많이 발생해? 섬, 해안과 대도시. 안동과 서울 중에 서울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얘는 내륙이고 대도시도 아니니까. 열대야 발생의 수혜가 더 많아요. 다음 황사. 황사는 이렇게 해서 저쪽 상대적으로 서쪽의 고위도 지역에서 황사가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도권 일대
우리나라 남한에서 북쪽이면서 서해안 쪽이 황사 발생일수 많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A가 서울이고요. B가 안동이 됩니다. 요 두 개 잘 구분해 주셨어야 돼요. 자, 가가 서리가 발생하는 기간은 무상기간이다. 아닙니다. 서리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무상기간이라고 하죠. 서울은 안동보다 고위도에 위치하죠. 다음 A, B, C 지역 간 발생일수 차이는 황사보다 서리가 더 크네요. 포항은 서울보다 열대야 일수가 많죠. 해안가에 위치해서 그래요. 니은 리을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은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우리 보기 보시면은 창원, 봉화, 경산이라고 지명이 나와 있어요. 얘가 봉화고요. 얘가 경산, 대구의 위성도시, 얘가 창원입니다. 자, 세 군데를 비교해 보자면 창원은 대도시죠. 인구가 100만이니까. 경산은 대구의 위성도시입니다. 봉화는 어때요? 봉화는 촌락의 특성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다 중에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곳이 촌락이잖아요. 촌락에서 결혼 정년기에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서 국제 결혼 많이 하니까 나가 봉화입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가장 많은데 어딜까요? 외국인 근로자 답니다. 다. 셋 중에서 창원은 대도시면서 기계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업,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창원이 가장 많아요. 다음 가는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유학생 근처에 대학교가 많나 봐. 물론 창원 자체가 경산보다는 인구가 많긴 하지만 경산은 대구에 붙어 있잖아요. 대구가 창원보다 인구 더 많은 대도시입니다. 대학교 더 많고요. 대학원도 더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니는 유학생들이 여기 사는 거죠. 유학생 비율이 경산에서 높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보죠. 창원은 봉화보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낮네요. 틀렸습니다. 맞죠? 다음 경산은 창원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다. 자,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창원보다 경산이 훨씬 높아요. 물론 전체 외국인 숫자랑 비교해 봐야겠지만 워낙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다음 봉화는 경산보다 총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 아닙니다. 전체 인구가 경산이 봉화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 수는 경산이 더 많아요. 창원은 경산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도 높고요. 인구 자체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창원이 더 많습니다. 니은 리을.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자, 문제를 딱 봤을 때 되게 어려워 보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어려워 보여요. 자, 근데 문제를 푸는 몇 가지 요령이 있죠. 보죠. 다음 자료는 도별 농업 특성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는 각각 A부터 D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 가부터 라 또는 A부터 D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 도들 중에서 얘네들 빼고 남는 애들이 여기 A, B, C, D와 가나다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요거 볼게요. 자, 농가 비율 및 작물 재배 면적 비율, 그리고 채소 및 과수 재배 면적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포인트가 요거예요. 전국 대비 각 도의 비율입니다. 모든 도의 농가를 다 합치면 전국이고요. 거기에서 각 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작물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도가 작물 재배 면적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A, B, C, D 중에서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D예요. 그 얘기는 작물 재배 면적, 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란 얘기입니다. 어딘가요? 전남입니다. 다음 C는 농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농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 얘기는 전국에서 농가 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예요? 경북입니다. 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거를 봤으면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A는 뭐예요? 농가 수도 꼴찌, 재배 면적도 꼴찌입니다. 면적이 좁아요. 인구도 적고 농가 수와 재배 면적이 적고 좁을 수밖에 없는 제주입니다. 그리고 제주보단 많지만 농가 수가 되게 적고 제주보단 넓지만 재배 면적이 굉장히 좁은 B는
강원입니다. C는 경북. 경북은 과수 재배 면적 가장 넓잖아요. 그 다음에 과수 재배 면적 두 번째는 제주. 그 다음에 채소 재배 면적, 채소 생산량 1등인 전남이겠죠. 그 다음에 요 강원입니다. 사실상 밑에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려워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위에 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 도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넓습니까? 자, 항상 당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가 수분의 작물 재배 면적이 되는 겁니다. 저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은. 자, 그럼 전국은 농가와 작물 재배 면적이 다 100이잖아요. 100. 그래서 전국은 100대 100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전국 평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선보다 위에 있는 곳은 재배 면적보다 농가 수가 많은 곳이고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재배 면적의 비율보다 농가 수의 비율이 높은 곳들. 반면 요 아래에 있는 곳은 농가 수의 비율보다 재배 면적의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면 전남은 농가 수 비율은 13 정도인데 재배 면적 비율은 21%니까. 그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요게 21, 요게 13 정도 되니까 요게 농가 수 비율보다 재배 면적 비율이 높으니까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전국보다 넓은 겁니다. 그렇죠? 농가분의 재배 면적이니까.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전남과 제주가 위로 갑니다. 얘예요. 반면 그래프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작물 재배 면적보다 농가 수 비율이 높은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보다 아래 게 더 크니까 전체 값이 전국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아래로 강원과 경북이 갑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되는데 요거 사실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농가당 과수 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넓습니까? 무슨 말이지? 오른쪽으로 갑니다. 전국에서 채소 재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까? 전남, 제주 중에 채소 재배 면적 가장 넓은 데 어디예요? 전남이잖아요. 제주예요. 얘도 마찬가지. 농가당 채소 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넓습니까? 무슨 말이야? 전국에서 과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까? 경북이잖아요. 남아있는 게 강원입니다. 이렇게 풀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뭐냐? 농가당 과수 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넓습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 농가 수의 비율은 3이고요. 그러니까 3분의 가 되겠죠? 아래 당 앞에 분모로 가는 거니까. 과수 재배 면적 비율은 1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거죠. 예, 전국 평균은 1 정도,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전국 평균이. 그래서 제주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농가당 채소 재배 면적 강원, 농가의 비율이 한 6 정도,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11이니까 얘도 전국 평균보다 넓은 거죠. 6분의 11이니까. 자, 선지 볼게요. 자, A는 D보다 전업농가 수가 당연히 적겠죠. 다음 라가 어디 있지? 경북은 채소 재배 면적이 과수 재배 면적보다 넓다. 아닙니다. 과수 재배 면적 비율은 35%인데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은 15%니까 과수 재배 면적이 넓어요. 다음 강원은 전남보다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넓다. 자, 강원은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강원 어디 있지? 여기. 그러니까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워볼게요.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농가분의 재배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농가당 앞에 게 분모로 간다. 그랬을 때 얘는 강원은 농가가 재배 면적 비율보다 높아요. 농가의 비율이 재배 면적 비율보다 높아요. 반면 전남은 농가의 비율보다 재배 면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농가 비율보다 재배 면적 비율이 더 높으니까 요 값이 큰 거죠. 헷갈리죠. 한번 구해볼까요? 전남은 21분의 아니네요. 농가가 13 정도 돼요. 13분의 21이 되는 거고 전남. 강원은 농가가 6 정도. 7 볼게요. 7분의 작물 재배 면적이 6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이 더 큰 값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나보다 농가단 작물 재배 면적이 좁습니다. 다음 라는 경북은 전남보다 경지율이 낮죠. 경북은 전남보다 산지의 비중이 높습니다. 산지 비중 높으면 경지율이 낮게 나타나잖아요. 틀렸습니다. 5번 가는 A 제주, 다는 B 강원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이런 문제가 굉장히 허무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항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20번 용어들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항상 당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까다로울 때는 그냥 숫자로 적어 보신 다음에 숫자끼리 비교해 보시면 더 쉽게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수능 볼 친구들 실제 수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꾸준하고 꼼꼼하게 열심히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다음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고요. 또 이미 수능 본 친구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꿈들 다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게 친구들 열심히 한국지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안녕.